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밝히지 않았지만 집권 2기 첫 해 동안의 국정과제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임을 자신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6만 4천 명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였던 5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 4.4%를 상회한 4.6%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12월 들어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물가 압력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활동은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성장 속도는 6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규 수요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테슬라가 경쟁사들의 AI 역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칩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세대 AI 프로세서 AI4를 이미 선적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AI5는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고 AI6 작업도 시작됐다며 차세대 AI8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소화했던 하루였는데요. 고용 건수와 실업률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그만큼 실직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테슬라의 오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다라는 낙관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뚜렷한 호재도 뚜렷한 악재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고용 보고서를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이 종목은 현대차에 있어서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매력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HBM4와 관련해서 양산, 탑재 등등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HBM4와 루빈의 현재 상황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도 핵심은 AI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선호주를 다시 엔비디아로 선정을 했는데요. 시장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용 늘었는데 왜 떨어졌나?이고요. 어제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건수나 실업률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는데요.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라는 게 이제 답일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이제 늦게 발표된 11월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경기 둔화
신호에 이제 촉각을 세웠던 하루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좀 보시면 S&P 지수가 0.24%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0.62%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나스닥은 0.23% 정도 끝나면서 혼조세를 이제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시장을 더 무겁게 만든 건 국제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라든가 WTI 등 큰 폭으로 밀리면서 2021년 초 이후에 최저 수준을 내려앉았고요. 에너지 업종도 이제 동반 부진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세브론 주가가 각각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노코필립스라든가 마라톤 페트롤리엄이라든가 이런 프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 지표는 겉보기에는 양호했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가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6만 4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이제 4만 5천 건 정도 되니까 2만 건 가까이 어쨌든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10월 고용의 10만 5천 명이 이제 감소한 걸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분위기가 그러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4.6% 올라 예상치인 4.5%를 넘기면서 경기 체력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금리 전망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1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을 24%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최근의 지표는 경제가 잠시 숨고르는 모습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고용은 버티지만 균열을 보이고 있고 소비는 달리기보다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연준이 패닉 없이 방향 전환할 가능성 여지가 생겼고, 투자자들이 단기 소음보다는 퀄리티라든가 인컴이라든가 장기 테마에 집중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인공지능과 AI에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MS 등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의료,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 섹터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와 이제 기술주가 잠시 숨고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시장이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동력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고용은 나아졌지만 실업률 상승과 유가 급락이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고요. 증시가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발표될 물가와 연준 신호가 이번 숨고르기가 조정인지 아니면 전환의 시작인지는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투자하실 때도 이런 점을 보시면서 약간 숨고르기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죠.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55달러 밑으로 장중에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러우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브로드컴이 지금 한 3일간 16% 정도 하락을 했다가 어제 상승 반전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오라클도 한 2%대 강세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AI 엔지니어 1000명 육성이고요. 미국 정부가 기술 인재 1000명을 직접 뽑아서 연방 기관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2년 임기의 연방직으로 엔지니어 1000명을 채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GPU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AI 인재인데, GPU는 뭐 미국에 넘쳐나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재를 뽑아서 이제 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런 계약직 2년제를 뽑아서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걸 보시면 약간 인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여기서 연방직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도 유심히 들여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기술 인재 1000명을 직접 뽑아서 연방기관에 투입을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임기 연방직의 엔지니어 1000명을 채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I 역량을 가진 인재도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채용의 특징은 일반 채용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투입이라는 점입니다. 미 인사관리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엔지니어가 정부 기관 내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맡아서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시작한 아동 저축 계좌 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입니다. 1차 채용이 어쨌든 내년 3월 31일까지고요. 첫 번째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1,000명 중에 일부를 좀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기대가 이제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있는 인력들은 한계가 좀 있으니까 새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정부가 자금을 풀어서 직접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채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AI 에전다의 일부로 소개됐는데 전 페이팔 이메인 데이비드 섹슨이 이제 이 부분의 어젠다를 이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민간 기업들을 하고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민간 기업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들 향후 채용 후보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친 이런 인재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적힌 목록을 보면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나 엔비디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부가 찾는 역량도 이제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이 핵심 분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런 시도가 처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유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당시 200명 정도가 해서 그중에서 한 40%인 75명이 지금 정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가서 취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규모도 보시면 1,000명이 크게 확장돼서 정부 내부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고 이미 한번 점검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지금 AI 붐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AI 시장에 있어서 인재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MS 등등 빅테크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 중국 사기 광고 논란이고요. 메타가 중국발 광고 매출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기성 그리고 금지 광고를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이 내부 문건이 같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내부 문건이 자꾸 공개가 돼서 이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좀 주고 있는데 메타에게 중국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9%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 기업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중국 광고는 2024년 약 180억 달러 이상이고요. 전체 매출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이제 중국이 어쨌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 메타 내부 계산에서 그 중에 한 19% 정도, 약 30억 달러 이상이 사기, 불법, 도박, 포르노 같은 금지 콘텐츠 광고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 사기 금지 상품 광고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기원한다고 봤고 피해는 대만 소비자부터 북미 투자자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광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약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겠죠. 메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단속을 강화했고 다 이게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문제 광고 중에 19%를 그때 잠깐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 내부 문건에서 전략 피벗과 최고 경영진 관련 후속 논의 이후에 전담 단속이 중단 요청을 받았고 팀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광고 제한도 완화되면서 이제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단속이 느슨해진 2025년 중반 금지 광고 비중이 중국 매출의 약 1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아마 16%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메타는 전담팀이 한시적이고 저크버그 이제 CEO죠. 해제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개월 동안 중국 파트너로 제출된 광고가 어쨌든 4만 6천 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요게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로이터 보도에서 따르면 기자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내건 광고를 실제로 집행해도 노출이 될 수 있고 메타는 취재 뒤 파트너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많이 내려가거나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이슈는 결국 플랫폼이 사용자 보호와 광고 매출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어쨌든 제도적 마련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에게는 계속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에서는 계속 내부 문건이 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광고 확대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슈 점검해 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영국 스마트폰 누드 차단 카드이고요. 영국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누드 이미지가 스마트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운영체제 차원에서 차단 기능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왜 필요한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고라서 뭐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뭐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논란도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면 이런 것 같은데 자, 구상은 간단합니다. 이제 애플 iOS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이제 노출 감지 알고리즘을 넣고 사용자가 성인 인정하기 전까지 화면에서 노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계속 광고 같은 것들이 뜨고 뭔가 어떤 성인 인증을 뭘 하려면 또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데 이걸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죠. 인증 방식으로 생체 인증이라든가 공식 신분증 같은 수단이 거론이 됐고 초기에 모바일이 중심이지만 데스크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영국은 이미 온라인에서 성인 콘텐츠 접근을 연령 확인을 통해서 강하게 이제 제어해 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VPN이라고 이제 우회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단이 퍼지면서 사이트를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예 기계 차원에서 아예 기본 차단을 하자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를 차단하려면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이미지에 어쨌든 개인의 어쨌든 그런 쪽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프라이버시 사용자 권리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으면 오탐으로 정상 사진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놓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고를 시작해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의무화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영국은 이걸 의무화처럼 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가 최근에 이제 16세 미만의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SNS 같은 걸 차단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영국도 약간 이렇게 강제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영국 메시지는 룰은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운영체계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게 어느 정도의 협조라든가 뭔가 되지 않으면 강제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애플과 구글이 실제로 어디까지 이걸 수용하게 될지, 만약 이걸 수용하게 될지도 안 될지도 이제 의문이기죠. 그래서 성인 인증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될지, 그리고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에 다른 나라에는 어떤 파급을 이길지가 좀 약간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뭔가 이쪽으로 뭔가 차단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자율성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겠다는 정부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뭔가 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애플과 구글이 어디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수용하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사람 없이 달린다이고요. 테슬라가 어제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보택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즉 차 안에 탑승자가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머스크 CEO가 직접 밝히게 된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준 게 없어요. 말로만 계속 이제 원맨 쇼라든가 약간 개인기로 좀 보여줬는데 좀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가야 될 길은 멀지만 유의미는 한 발짝을 내dir었다. 한 칸을 이동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제 6개월 전에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제한전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열었습니다. 즉 사람이 지켜보는 자율주행에서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을 한 칸 이동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도 이 변화를 크게 보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이 이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난관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안전성 논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스틴 파일럿은 아직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오스틴은 약간 이제 텍사스에 있는 건데 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뭐 처음에 자율주행하는 모든 차들은 다 여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사고 보고와 같은 이슈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둘째로는 규제가 앞으로 더 빡빡해진다는 점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텍사스는 지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하고 있지만 내년 이제 5월 28일부터는 상업 운영을 하면 택시 DMV라는 승인 체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뭔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테스트의 시간이지만 내년부터는 허가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텍사스 오틴만 보면 뭐 괜찮겠지만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가면 장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은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 완전 무인 테스트와 유상 운영에 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테슬라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이런 부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다 해결해도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지금 1등 기업이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웨이모는 이미 이제 테슬라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상업 로보택시를 굴리고 있고 테슬라 이제 무인 테스트를 카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상업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상업화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차이가 맞고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결국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무인 운영의 상업 속도를 연결한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규제 허가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안전 데이터와 운영 투명성은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고 이제 한 칸 갔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드는 말씀하셨던 AI4라든가 AI5라든가 AI6 같은 이런 AI 칩들도 뭔가 유의미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 방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겼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약속을 해왔던 내용이 기존의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때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제는 이러한 내용들의 낙관론이 형성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하나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로보틱스 밸류 점진적 반영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를 넘어서서 로봇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37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업인 자동차 부품의 사업이 펀더멘털이 내년에도 견조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기업 가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의 2026년 매출액을 66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7%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고요. 물론 부담 요인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혹은 미국 전동화 수요 감소 같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담들을 고부가 부품 매출 확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고부가 전장 부품입니다. 사실 고부가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전기와 전자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동화, 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른바 SDV로 갈수록 이 전장 부품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고부가 전장 부품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지금 부품 제조 매출이 2026년에는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익성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부품 관세 부담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리포트에서는 부품 관세가 15% 수준으로 좀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기존 예상보다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물량 증가와 이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2026년에도 역시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S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AS 사업은 현대모비스의 실적에서 아주 중요한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차 판매와는 다르게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고요. 마진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026년 AS 매출을 13조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1% 초반으로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23%대 중반의 고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 가정도 비교적 보수적인 측면입니다. 2026년 환율을 지금 달러당 1,330원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정 안에서도 AS 사업이 현대모비스의 전체 수익성에 좀 안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리포트의 핵심은 이 다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가 이런 액추에이터 사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량용 조향과 또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 제어 기술 그리고 내구 신뢰성을 그동안 갖춰온 기업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과 품질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대량 생산까지 해본 기업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이런 경험들을 그대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에 열렸던 2025 CID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는 건데요. 이후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미국에서 로봇을 3만 대 정도 양산을 계획하겠다. 그리고 국내 로보틱스 사업 육성을 위한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여기에다가 로봇 파운드리 공장 계획까지 이런 관련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룹 차원의 움직임들 자체가 현대모비스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2026년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제조 공장과 물류 현장을 활용한 실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단계가 본격화가 된다는 건 이제는 양산을 염두에 둔 준비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2028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로봇의 북미 양산이 2028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그룹의 로봇이 연간 3만 대 규모로 양산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로봇 매출이 한 3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현대모비스가 좀 가져가게 될 관련 매출이 8천억 원에서 8,400억 원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CES 2026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로봇 관련 기술과 제품,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의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됐을 때 현대모비스의 로봇 사업의 가시성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실제적인 사업 성과와 매출 기여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들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모두 반영을 했을 때 하나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4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건데요. 다만 지금의 주가 흐름과는 별도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실적 기여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 현실 사이의 간격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BM4를 둘러싸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 상황이 연일 화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 좀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중국은 여전히 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완커 디폴트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볼 텐데 여전히 수요단에서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는 좀 극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ESS나 LFP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와서 HBM과 관련한 내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가 이제 내년에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시각 속에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승부수는 어디에 좀 두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HBM4 시장에서 현재 확실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을 이미 끝냈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 탑재될 HBM4 최종 샘플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시제품 차원의 무상 제공이 아니라 비용을 받고 샘플을 넘기는 단계로 현재 제품 성능이 고객사 요구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정식 계약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이번 삼성전자의 HBM4는 경쟁사 대비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로직 공정을 접목해서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가진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술력을 동시에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전 세대인 HBM3E에서는 고온 안전성 이슈나 전력 효율 논란으로 엔비디아 공급 비중이 다소 미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HBM4에서는 이 부분을 전면 개선하면서 반등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 물량 가운데 삼성전자가 30% 이상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들과 커스텀 제품 협상까지 진행 중입니다. 결국 HBM4는 메모리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 수율 안정성까지 3박자가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삼성의 HBM4 공급이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족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요. 덕분에 최근에는 2026년까지 HBM 매출만 1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공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이랑 구글 TPU 쪽에서도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건 HBM3E 12단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안에서 HBM 전략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HBM3E 경쟁에서도 눈에 띄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TPU에 들어가는 브로드컴형 HBM입니다. 삼성은 12단 HBM3E 성능을 안정화하면서 브로드컴의 공급 파트너로 부상을 했고요. 일부 시장은 전체 구글향 HBM 물량 중 60% 이상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의 7세대 TPU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공급하는 8단 HBM3E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곧 출시될 업그레이드 버전인 TPU V7은 12단 HBM3E가 필수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요. 최근 삼성전자가 12단 HBM3E의 성능과 수율을 안정화하면서 구글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단 HBM3E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 TPU 설계를 총괄하는 브로드컴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브로드컴은 검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공급가 모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브로드컴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삼아서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는 핵심 동력을 마련했고요. 이런 흐름들은 결국 삼성의 완전한 HBM 부활이라는 업계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HBM3 12단까지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 실적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될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HBM 기술력 회복과 함께 이 메모리 업황 개선까지 맞물리면서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3분기에만 영업이익 7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17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HBM 공급 확대로 비트 출하량 자체가 내년에는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HBM4 같은 경우에는 평택 캠퍼스에서 양산 라인 확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글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이제는 ASIC과 GPU 수요처 양쪽 모두에서 공략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전방 수요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디램 시장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와 매출 격차를 지금 0.6%포인트까지 줄이면서 4분기 점유율 1위 탈환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낸드 역시 AI 중심 데이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시장 점유율 32% 이상으로 1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한편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HBM4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HBM4 재설계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이 됐고 엔비디아가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의 내년 엔비디아향 HBM4 공급 비중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HBM 시장 주도권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 분야에서 기술력과 공급처, 수요가 모두 맞물리는 회복 시점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도약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회복세가 실적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국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완커 디폴트 우려까지 커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동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중국 부동산은 침체 단계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위기 단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20년간 사실 중국 경제에서는 이 부동산이 성장을 이끌었었습니다. 중국 GDP의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완커의 채권 상환 연기가 무산이 되고 이 비구이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질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빚으로 빚을 막던 개발 업체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급격한 경기 둔화도 찾아오게 됐고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면서 수요가 부진해진 상황들이 겹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설은 멈추고 재고는 쌓이고 돈줄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시장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 혹은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유 기업을 동원해서 부실 자산을 떠안게 하거나 중앙은행이 일부 건설사의 특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장관이 직접 나서면서 고부채와 고레버리지 모델은 끝났다라고 밝히며 이 부동산은 더 이상 중국 성장 엔진이 아니라 관리 대상 리스크가 됐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는 구조적인 해결이 아니라 단기 봉합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들이 단순히 경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안에서 디플레이션 위원까지 거론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안 쓰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3%대 근처인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 가장 긴 6개월 연속 둔화 흐름이라고 합니다. 산업 생산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유력합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이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소비 여력까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6개월 중 4개월이 마이너스였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년 반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프라 지출까지 축소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 전체가 활력이 빠진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 공장들이 과잉 생산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격 덤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를 시작으로 자산 가치 하락 및 소비 위축을 유발한 상태고요. 이는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장기 불안 경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중국이 이전에 과거에 일본이 겪었었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듯 요즘 월가에서도 중국이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 흐름에 빠졌던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렸던 일본과의 과거 구조와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20년 이상 긴 불황을 겪었었는데요. 중국 역시 장기간의 자산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는 단기 부양 대신 지속 가능한 내생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은 두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실 기업을 정리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좀비 기업이나 부실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기반의 새로운 성장력에 집중하면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고 있는 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적 여력과 정책 수단들이 남아있고 국영기업을 활용한 통제력도 일본보다는 강하다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지금처럼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일본처럼 늦는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글로벌리하게 모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수요단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캐즘 극복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ESS나 LFP 배터리가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부각되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ESS와 LFP는 배터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전력 저장 장치죠. 최근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인프라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ESS 수요가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올해 미국 ESS 시장 규모가 50기가와트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테슬라 모델 Y에 약 9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SS는 장기간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열 위험이 적고 수명도 긴 LFP 배터리가 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3원계 배터리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LFP 생산 전환에 나서고 있고요. 국내 3사에서도 이 흐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공급해왔지만 미국의 탈중국 규제와 고율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율을 가져오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LFP는 더 이상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아니라요. ESS 시장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는 약간의 구조조정을 좀 단행을 했지만 ESS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지원해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포스코 퓨처엠도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 국내 셀 3사뿐만 아니라 소재단까지 모두 LFP와 ESS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사실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ESS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빅딜을 이뤄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SK온까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은 최근 포드와 합작했던 블루오벌 SK 법인을 정리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포드의 EV 판매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합작 구조일 때는 어려웠던 ESS 산업 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포드는 EV 판매 부진을 겪었고 ESS를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SK온은 이제 테네시 공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ESS용 LFP 생산 라인 전환을 검토 중이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 공장에 연간 3기가와트 규모의 ESS용 LFP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SK온의 국내 첫 LFP 배터리 생산 시설로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결국 LFP 후발주자인 SK온까지 국내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배터리 3사도 좀 살펴보시면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미국의 LFP 전용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 SDI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2조 원이 넘는 ESS용 LFP 공급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LFP 포트폴리오 확장에 첫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셀 3사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 산업단지에 ESS 전용 LFP 양극재 공장을 짓고요. 기존 NCM 라인 일부를 LFP로 개조해서 2026년 말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제품군을 다변화하면서 이 글로벌 ESS 시장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배터리 생태계 전반이 ESS 수요와 LFP 확대 흐름에 맞춰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SS가 시장 안에서 새롭게 먹거리로 좀 부상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사들의 투자와 방향도 함께 좀 변경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되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국회에서 ESS 산업 관련 정책 토론회가 좀 열렸는데요. 이 안에서 강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ES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은 더 불안정해지게 되는데요. 그걸 해결해줄 유일한 수단이 ESS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11.2기가와트 수준인 ESS 설치 용량을 2038년까지 약 20기가와트로 키운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1차 그리고 내년에는 3.3기가와트 규모의 2차 입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산업계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LFP 설비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생산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수주까지도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ESS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있었던 토론회 내용까지 좀 살펴봤고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줘야 어찌됐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승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과 비교를 했을 때 일자리 자체는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지표에서 큰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술주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한편 WTI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55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에서 지금 원유 가격이 급락한 부분도 증시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시장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2%가 넘는 낙폭을 그려냈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천선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좀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이 와중에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12월 또 어느 정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장의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산타가 좀 지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일단 12월장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역시 이제 저도 12월 달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주가의 하락폭이 좀 있었죠. 결국 미국 증시의 불안감이 국내 증시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발표되지 않았던 그 셧다운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 실업률에 좀 놀라면서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시장 안에 좀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고 이 기술주의 반등이 국내 증시에는 또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국은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좀 크게 꺾이지 않고 완만한 오름세만 좀 보여준다면 결국 이제 시장도 안도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이 두 기업들의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세도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틀의 기간 동안에 거의 1조 원 정도씩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매도가 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IT 쪽. 하지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최근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가격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 국내 증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갔던 4,200포인트 구간의 고점 이게 12월 안에 돌파가 된다면 12월에서 1월 달까지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 변화가 요즘에 감지가 되고 있죠. 지금 IT 쪽에 대한 그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 관련주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그리고 또 소비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또 시장 안에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에서 뭐 대형주 쪽에서만 너무 편중되어 있지 마시고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 종목들을 종목들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피 안에서도 IT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보지 마시고 또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에 집중되어서만 이제 시각을 두지 마시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던 이제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종목 포트의 좀 다변화를 지금은 구상해 보시는 것도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들어서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요.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테슬라가 3% 넘게 오르면서 최고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장 전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를 보자면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좀 고꾸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자율주행이 좀 전체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르는 데는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상승은 테슬라의 상승 자체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좀 꿈꾸는 그런 자동차인데 테슬라 쪽에서는 계속 이제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는 계속 뒤로 밀려왔었죠.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이번에 로보택시에 대한 완벽한 상용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역시 테슬라 쪽만 계속 이제 목매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또 지연되고 계속 또 확정 날짜들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들이 조금 생성됐다가 또 빠지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로보택시도 기대감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 테마로 본다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기보다는 이 테슬라 쪽에서의 로보택시 일정에 맞춰서 올라갔다 또 빠지고 이런 양상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해도 이게 큰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 대응 정도로만 이 관련주들을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속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에서도 이제 2030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해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우주항공 내에서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로 좀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X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술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또 탐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6G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5G 쪽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던 이제 통신 쪽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6G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또 마련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AI 쪽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AI 랜 이쪽까지도 이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어떤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바로 이제 스페이스 X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에서는 이제 위성 관련주들만 보지 마시고 그 퍼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한빛나노 이 발사체가 발사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위성의 발사가 또 잘 되고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위성 관련주들도 역시 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가장 큰 기대감을 또 형성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성 관련주 또는 통신 관련주들 이쪽에는 지금 좀 주목을 해봐도 되는 시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 발사 소식.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발사가 좀 안 되게 된다면 관련주들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든지 한빛레이저라든지 또는 이닉스, 신진 SM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 쪽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개별적인 어떤 흔들림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스페이스 X와 그다음에 위성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또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AI 레인과 관련해서 또 6G 관련주들도 같이 좀 묶어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지금 투자에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은 또 일정상으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나노 발사도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발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전에 세아베스틸 지주 7%대 상승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도 3.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발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면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과 비교를 했을 때 일자리 수 자체는 증가를 하긴 했지만 실업률도 함께 올라가는 결과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내년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은 커진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확실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WTI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55달러 선이 붕괴가 됐으니까 이 점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장 초반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양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4,0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9% 상승하면서 9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로 넘어가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엔비디아도 0.8% 오름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2%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SK하이닉스는 0.2%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내일 새벽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내일의 결과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
11%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포드 쪽에서 전기차 모델 개발을 중단하겠다,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있고 어제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안에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까지만 해도 CDMO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듯 했으나 오늘 장안에서는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이쪽도 지금 바이오 쪽들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0.9%대 하락, 그리고 ABL 바이오 또한 0.6%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어제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다시 한 번 더 0.3% 마이너스로 접어든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0.6%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좀 매도세가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좀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개인은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간은 메이저 주체들이 또 발을 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는 코스피 0.2% 상승불, 그리고 코스닥은 0.35% 둘 다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매수가 좀 붙기는 좀 어렵죠. 미국도 역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건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봐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근에 주가의 분위기가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고,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계속 또 움직임이 또 상승으로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이제 살펴보고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이 거래 동안에 1조 원 이상의 이제 매도가 나왔다는 건 한 번의 매수세로 전환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는 1,700억의 매도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뭐 시장을 받쳐준다면 외국계 수급보다는 기관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이끌어가는 이 수급들이 외국인의 수급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 쪽에서 기존 포트에 대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보통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환율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이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받쳐주면서 끌고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과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또는 이제 연말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수 이 수급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보통 이 수급들이 거래소 대형주 쪽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기관 쪽에서의 현재 매도는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매도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줘야 오늘 시장의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했던 건 조금 더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4,000포인트대에서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좀 막혀 있는 자리거든요. 이번엔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가다 막힌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면서 좀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이 막힌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3,900포인트 위쪽에서 한 번의 반등을 또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갇혀서 지금 이번 하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900포인트 위쪽에서의 반등이 좀 중요할 거고, 만약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사실 이제 반등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좀 분할 매수 접근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매도 쪽으로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전히 시장은 좀 상승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요즘에 IT라든지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수급이 퍼지면서 다른 업종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강세 분위기가 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세계, 뭐 이제 백화점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도 3%의 반등,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거의 3%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도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이 종목이 지금 4%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그 종목들을 항상 이제 우리가 보는 종목들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시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 쪽이 모멘텀이 강하니까 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지금 다시 4,000선을 반납하고요. 3,997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보고 이제 반도체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상방은 오픈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그게 또 예상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좋게 발표됐지만 브로드컴처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조금 이제 어둡게 전망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이건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최근에 보시면 오라클의 실적과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한번 주가가 흔들렸고 거기다 브로드컴까지 이번에 연쇄적인 충격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의 실적이 뭐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더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좀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이 반응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IT 쪽 AI 관련주들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이 마이크론 실적까지 한번 볼까? 그 전에 이제 주가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상태에서는 굳이 이제 꼭 그것까지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간 상태에서 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한 번에 우리가 주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을 뭐 나눠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제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뭐 잘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전에 종목을 접근한다라는 건 뭐 저는 괜찮다. 하지만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무조건 뭐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판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매수도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반도체 투탑의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는 1.2%대 강한 빨간불 들어와 있고 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플러스의 모습 전환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접근해도 좋지만 이미 반도체주들은 충분히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할 매수 노려보자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꺾일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서는 원래 2035년까지 내연차를 퇴출하겠다라는 방침을 폐기하기도 했고요. 또 포드 쪽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더 전기차 캐즘 이슈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지금 전기차와 같은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이제 이게 정책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이런 이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만한 뭐 그 당시에는 뭐 좋다고 얘기했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향방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전기차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캐즘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캐즘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건 캐즘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는 많이 둔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보조금 정책들을 많이 지원해줬던 그런 나라들도 보조금들을 뭐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좀 끊긴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들이 사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 앞으로 또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어떤 대체안이 좀 마련이 되고 그게 전기차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제 뭐 미국조차도 전 세계 1위 나라잖아요. 미국조차도 결국 이제 전기차 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화석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결국 이제 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많이 또 급감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캐즘으로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가 둔했다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 장기적인 침체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이 부분 자체도 결국은 이 일시적인 어떤 반등, 이게 지금 저가 매수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것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선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ESS 쪽에 대한 시장이 이 배터리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그 시장에 노리면서 이제 ESS 시장이 좀 커질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 쪽에서의 부진한 상태에서 ESS 시장만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인 매수 공략보다는 뭐 만약에 매수해서 저가 매수 들어가서 올라왔다면 일정 구간에서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즉시 좀 팔면서 수익들을 잘 챙겨가는 전략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는 악재가 약간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대 낙폭, 그리고 포드와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낙폭 0.5%가량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처럼 시장이 좀 눌려줬을 때 잘 갔던 종목이 화장품주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신뢰도 면에 있어서 약간은 스크래치가 났던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4분기 실적에서는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랠리가 있었다가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런 일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또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4분기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4분기에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유통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제 우리가 뭐 사이버 먼데이 이걸 지나면서 과연 어떤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가를 봤더니 뷰티 쪽에 대한 K뷰티 관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거치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이 또 예상된다라고 뉴스가 나올 만큼, 그래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좀 찾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주가도 좀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던,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들도 수급이 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수급의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아시아에서 멈춰있던 이 성장이 유럽과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이제 성장의 동력을 좀 확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둔화가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는 또 일본하고 좀 중국하고의 이 갈등, 반사이익에 대한 효과들도 뉴스화로 이제 수치가 잡힌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 쪽에 있어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금 가져보는 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은 약간의 시장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화장품주들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약간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화장품주 안에서 뭐 달바 글로벌이나 클래시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4천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1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투매는 좀 이어지고 있고 기관마저도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캐스팅콜은 오늘 연말 결산 특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2025년 한국 증시를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연말이 되고 나서부터는 질문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가장 주된 그 섹터들은 조방 원전이었는데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걸 계속 사도 되는 건지 내년에도 계속 갈지 이런 고민들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선으로 키워드를 좀 잡았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조선 먼저 살펴볼 거고요. 2025년도는 슈퍼사이클이 실적으로 확인됐던 해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쌓였었던 고가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한 해기도 했었고요. 수익성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조선업이 확실히 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기대가 아닌 실적으로 전환했던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조방 원전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합적으로 내년에도 포트 비중을 좀 늘려가도 좋을지 여기서부터 좀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조방 원전을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원전은 조금 내년에는 좀 뭐 세모고요. 네. 왜냐하면 올해 이제 기대감이 많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그쵸. 보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올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변동성도 또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두해빌 같은 경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거는 원전주라기보다는 가스 터빈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이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조금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제 기대감 베이스죠. 모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아간다라는 개념은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요 네 섹터, 그러니까 원전이 빠진 반도체 요 네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도 2026년도에 이제 전망치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내년도에 우리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4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증권사의 의견이 아니고요. 몇몇 증권사들이 400조에서 410조 정도 밴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얼마였을까요? 대략 한 250조 정도 됩니다. 절반 올해 이상이네요. 250조 정도인데 내년에 400조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이익 성장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놓고 본다라면 이러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이익 성장을 이끌느냐? 수출 기업들입니다. 수출 기업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다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우리가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니 그러면 내년에 올라갈 때 사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올해 이제 막대하게 이익이 좀 난 상태고 내년도에도 이제 이익이 날 거기 때문에 이익 난 거를 뭐랄까요? 그리고 밸류업에 따라서 배당을 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좀 모아가면서 배당도 좀 받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거기서 10% 증가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 성향을 25%, 배당 성향 25%라는 것은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순이익 규모도 커진 상태에서 주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정기를 잘 이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연말부터 모아가면서 배당도 함께 좀 즐기고 내년도에 좋아질 것도 함께 즐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수장님께서 조방 원전 중에서 만약에 순환이 좀 다시 돌아온다면 주도주를 좀 잡게 된다면 그 승기는 방산이 먼저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전히 그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해요. 내년도까지 내다본다면.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앞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속된 말로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이 강세장이다라고 본다라면 그쵸. 방산을 이제 하던 조선을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시장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방산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조선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에 없는 것을 좀 담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주가 있다라면 방산주가 없다라면 방산주를 좀 넘어가고 방산주가 있는데 조선주가 없다라면 비중이 낮다라면 조선주를 좀 채워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금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밀려와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엊그제 보였듯이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동반 상승한 모습들이 또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를 이게 참 보고 그들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맞추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녹록지 않다라고 그렇죠. 본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 모아가는 전략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 괜찮다. 그런데 포트에 만약에 없는 섹터가 있다면 그거 먼저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시 조선부터 잡아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조선주는 뭐 사실상 올해는 사상 최대 수주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주가의 위치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현재 위치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냉정한 이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조선이 기존에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고무적이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이익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원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기대감 뭘까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그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카 프로젝트가 과연 이익을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이 막대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2026년을 바라보면 마스카 프로젝트는 빨라야 2027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필리조선소가 됐던 우리나라가 됐던 뭐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 예산을 잡은 것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수주가 들어와야 되고 그 수주가 들어온 것을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설계도 필요하고 도크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카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빨라야 2017년. 늦으면 2028년, 9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뭐 서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단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익단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익단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재 구간 내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조선을 재건하는 거나 뭐 LNG 프로젝트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익단을 좀 측면에서 본다면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훼손될 가능성도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녹아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이제 기업체별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도 관건이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자금 조달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데 안 되면 또 회사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중공업을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조금 좀 이제 가볍게 볼 수 있겠다. 근데 또 삼성중공업도 미국과 또 연계돼서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종은 지금으로서는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관된 하나오션과 현대, HD 현대 요걸 좀 이제 놔두고 나머지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엔진 같은 이제 좀 별도의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되면 저는 오히려 1월 달만 놓고 보면 네. 오히려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이제 대망의 2026년이 열리면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또 기분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되면서 주가를 한번 좀 레벨업 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삼성중공업 같이 이익단에 충실한 기업들 이런 쪽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익률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략도 궁금해요. 만약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위에 왔을 때 반등을 줬을 때 일단 팔고 가는 전략이 맞을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묵직하게 하나 사서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2달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달째 조정을 받는 것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접근보다는 일부 뭐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해야죠. 하지만 조, 방,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꼬이게 되거나 아니면 뭐 큰 이익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사면 언제까지 가고 있어야죠? 배당까지는 가야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기간적으로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는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 내에서는 저는 그 짧게 이제 올라오면 좀 반등시 매도라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해서 굵직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취해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큰 단에서 좀 살펴봤다면 밑에 있는 기자재단도 잠시 좀 볼 텐데 그중에서 사실 올 한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쪽은 엔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배를 만들면 엔진을 한국 걸 달아달라라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중국 오히려 엔진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가 상단도 조금 더 내년도는 열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엔진이라든지 뭐 HD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바로 그렇게 엔진을 만드는 거죠. 조금 이제 엔진 이제 중국향 엔진이냐 국내용 엔진만 하느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가을서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섹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자재랑 다른 것이 네. 다른 기자재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피팅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양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는데 쉽게 엔진주들은 좀 밀리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엔진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엔진을 살래, 조선을 살래. 지금 구간에서. 라고 본다라면 전 조선이 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엔진도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이제 이익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둘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제 이익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새롭게 이제 엔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엔진주들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엔진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엔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조선 본주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된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서 엔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엔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꾸준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엔진보다는 기존의 이제 대형주를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엔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선 본주가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 안에서 종목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한 종목을 좀 꼽아볼 텐데 어떤 전략을 내년도에 같이 가져가 보면 좋을지 조언도 함께 좀 주시죠.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에도 저는 삼성중공업 여전히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조선주가 지금 이제 뭐 뭐든지 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다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를 딱 이제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꼬여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도 다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주가의 퍼포먼스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상 좀 좋은 모습은 사실상 아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취소가 된다면 다시 또 내년에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조선 마무리하고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방산입니다. 폴란드 등 유럽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수출 계약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좀 되기 시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산업으로서 완전히 좀 체질이 개선된 듯한 움직임도 같이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이 좀 빌미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유럽 쪽에서 자주국방 키워드가 강화될 때마다 오히려 주목받는 섹터이긴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어찌됐든 간 계속해서 좀 내년도에도 잘 갈 거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한다, 종전한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다시 떨어지는 빌미가 돼주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 방산이 밀린다? 그럼 저는 매수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폴란드에 이제 수출을 좀 한 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전쟁에 우리 무기가 들어갔다? 이건 확인된 소식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났다. 근데 러우 전쟁이 이제 과거에 끝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과연 이제 그 무기를 이제 비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논란과 다르게 트럼프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방위비의 몇 프로 이상을 5% 정도 가이드라인 맞아요.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러우 전쟁과 연계시켜서 본다라는 시각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무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수주를 이제 줄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도 이제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쪽 구역에서 이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베트남에 이제 어떻게 베트남은 이제 공산권으로 공식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무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승인이 없었겠습니까? 승인을 이제 받고 간 거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역 분쟁이 늘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현대식 무기라고 보이는 드론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을 그동안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탑픽으로 좀 봐왔던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방산을 볼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라는 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카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는데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처럼 방산도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네.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 단위로 최소한 이제 6% 이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에서 9% 정도 나오는 건데 최소한 6% 이상 영업이익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충분히 이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네. 방산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건데요. 6% 정도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주 안에서는 숫자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OPM, 영업이익률이 6%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방산 기업들의 OPM은 한 5년간 늘려서 보면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한 5에서 6%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탄력성은 당연히 중소형주가 더 좋을 텐데 대형주랑 중소형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방산주는 전략을 어떻게 좀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방산주들은 이제 대형주를 봐야 되겠죠.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 방산주 같은 경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수출 트리거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 논란도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라든지 그쵸. 두에빌 같은 경우도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니까 요게 해소가 되면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꼬여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이것이 해소가 되고 나면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 나온 김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리호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사하자라고 또 얘기를 언급을 맞아요. 했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수혜를 누가 본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본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전체적인 방산, 위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투자 경고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수급이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안 들어올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중소형 단은 수출 트리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대형주 안에서 투경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급이 꼬임이 좀 해소되는 그 시점부터 또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방위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방위비에 대한 압박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국내 방산주한테는 기회일지 위협일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5%에 이제 협의를 했죠. 3.5% 늘리고 네. 1.5%는 이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세 정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네. 현재 지금 방위비와 관련된 투자 모멘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국내 그 방위산 업체들 특히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의 이제 가성비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를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접 국가고 뭐 나토 회원국이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우주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도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우주를 같이 다루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 노출은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좀 볼 수 있을지 더 방산주 안에서도 예쁜 종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이제 스페이스X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당장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위성을 자꾸 발사하자라는 것이 위성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있고 성공률이 높아졌을 때 다른 나라 이제 위성도 우리가 발사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과거에 뭐 인도나 뭐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위성을 발사한 그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위탁 발사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기대감이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치 자율주행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 로봇 오겠죠. 그 시대는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뉘앙스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막 극대하게 낸다라든지 지금 막 자율주행 차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로봇들이 내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성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낸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누리호 정도만 발사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은 오히려 2025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봐요. 이 그래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2026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자꾸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도 경험을 자꾸 오래 하게 된다라면 그 그쵸. 경험치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뭐 한 이틀 정도 올라가고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주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기대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또 상장하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쪽에서도 시세가 나는 종목들 좀 보이니까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 통틀어서 우리 수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똘똘한 한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네. 뭐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관심을 네. 좀 끌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 똘똘한 한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주입니다. 자, AI랑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일단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사실 처음에는 원전 쪽에 좀 소극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같이 좀 키워주는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조가 보여지게 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스가처럼 원전에서는 만우가라는 키워드가 같이 등장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협력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스텝을 밟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한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불편한 요소이긴 합니다. 원전주 전반적인 내용들,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토리는 탄탄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AI 그렇죠. 돌리려면 내러티브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가 좀 붙은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주가는 그만큼 잘 따라갔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올 뭐 상반기에는 좀 주가가 좀 좋았죠. 강했죠. 그래서 이제 조방 원 이렇게 전이 아니라 조방 원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원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이제 인식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SMR이 됐던 원전이 됐던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인허가를 좀 절차를 완화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시대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원전을 첫 삽을 뜨는 사례가 없다라는 점 그렇죠. 거듭 말씀드렸죠. 많은 이제 원전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많은 나라에 대해서 입찰이 이제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입찰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죠. 언제 짓느냐. 두 번째 그렇죠. 이익이 과연 나겠느냐. 우리가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가지고 또 논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원전을 짓는 것도 생각보다 늦춰지고 있고 그 원전을 짓는 걸 가지고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AI를 돌리려면 당연히 원전이 필요해. 원전을 만들면 이익이 나.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한다? SMR을 한다? SMR 같은 경우 아직 기술 개발이 완전치 않은 그렇죠. 상태고 SMR을 지금 여기 상암에다 만든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민분들이? 이것도 또 어렵죠. 님비 현상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어찌됐든 올 시대는 맞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조방 원전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러티브가들이 있고 그 대신 원전주들은 언제 매매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 모멘텀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된 어떤 정책 모멘텀이 나왔을 때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유효하지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들을 간다라는 것은 저는 원전주들은 조금 이제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모아갈 수 있는 것은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모아가야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기대감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원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확인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끌고 온 자리인 거고 정책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전 짓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온 게 앞서 말씀 주셨던 SMR도 있고 신재생도 있고 최근에 뭐 이야기 나왔던 SOFC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시각은 수장님 어떠세요? 근데 이제 SMR은 앞서 언급한 2030년이에요. 빨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은 이게 그 전력의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가스 터빈.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렇죠. 발전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그 대안 중심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긴 해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대략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1년에 3년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스 터빈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환경적인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나왔던 시장 안에서의 키워드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원전주 전반적인 주가 위치를 좀 봤을 때 일단 지금 주가를 얼마나 미리 땡겨온 건지도 궁금해요. 그거를 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너무 등락들이 크기 때문에 원전주들에서 가장 뭐 탑픽으로 본다라면 네. 두에빌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되지만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주 안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주는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전 안에서도 우리가 건설해주는 뭐 현대건설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죠. 네. 뭐 이런 쪽 아니면 기자재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본다면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냉정히 보면 기대감이죠. 아직 기대감이죠. 원전을 뭐 수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원전을 수주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현대건설이 짓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는 있죠. 과거 퍼포먼스는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전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현대건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네. 짧게 끊어치는 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건설이 수혜를 보겠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냉정히 좀 보자. 원전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좀 상당히 조금 냉정해지는 것이 조금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러티브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내러티브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 자칫 물려가게 된다라면 다른 것들과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기대감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지금 7만 원 요 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뚫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잘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 쪽 안에서의 똘똘한 한 주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아직 현실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종목을 좀 굳이 찾아보자면 혹시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어쨌든 궁금해요. 뭐 원전지는 두에빌이 대장이니까 두에빌로? 예, 두에빌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원전과 가스 터빈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방산과 전철 이것이 같이 이제 들어간 것처럼 두에빌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에빌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원전 얘기들이 나올 때 네. 가스 터빈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에빌을 똘똘한 한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직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나마 두에빌은 본인이 잘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죠. 가스터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서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전반적인 내용들 잘 챙겨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시장 모두 현물시장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오늘 나라스페이스 상장 날이라서 다시 한번 우주항공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